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9일 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야, 1월 됐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파란 용의 해예요. 막 이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요. 이제 11달만 또 남겨놓고 있습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빠르군요, 확실히. 나이 따라 가속도가 붙는다 그러더니 진짜 그 말이 맞나 봅니다. 자, 우리 영친 여러분들, 우리 힘냅시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뉴스픽 시간에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뉴스토마토 대통령 출입 기자,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죠. 이 출입 기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 사실은 화요일마다 출연하는 박지원 기자가 그 주인공인데 직접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등록 소멸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분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최재형 목사 함께 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될지, 특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 간의 갈등의 근본에는 그 부인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 본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채로운 경제 시간에는요,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와 함께 최근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실이 뉴스토마토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이제 각 부처별로 출입 기자들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한 명씩 이렇게 등록을 하고 출입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뭐 신원조회 하겠다 이러면서 안 받아주더니만 1년 지나고 나니까 돌연 등록을 매수했다, 등록이 소멸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은 이진아 기자가 아닌 대통령실 출입기자인 박지원 기자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 기자님은 화요일마다 출연을 해서 네. 이 정치 분야와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여론에 대해서 조금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우리 뉴스토마토 기자들의 이 출입 등록을 소멸시켰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도대체 언론사 등록 소멸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냐. 예, 이거 좀 궁금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 대통령실 출입 언론사에서 이제 퇴출을 시킨다, 말소를 시킨다는 건데요. 이전까지 뉴스토마토의 경우에는 이제 비풀사 기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은 크게 보면 풀사 기자단과 비풀사 기자단으로 나뉘는데요. 이 풀사 기자단에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을 갈 수 있게 되고 회의 순방에 따라다닐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언론사별로 로테이션을 돌면서 대통령 발언이나 이런 걸 풀을 따게 됩니다. 비풀사 기자단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 브리핑 자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대통령 출입이 가능해서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또 대통령의 브리핑을 들을 수도 있게 되는 이러한 역할 차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풀사 기자단에 속해 있었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비풀사 기자단에서 언론사 등록이 소멸되어서 등록이 소멸되었다고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퇴출을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풀단이라고 기자들 풀단이라고 하면은 뭐 기자가 그냥 언론사별로 몽땅 다 하나씩 다 들어가가지고 취재하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현안이 있을 경우에 한 명이 대표적으로 가가지고 질문도 하고 취재도 하고 그 내용을 서로 그 단에 속해 있는 기자들끼리 공유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기자단들이 풀사 기자단이라고 맞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기자들을 비풀사 기자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비풀사 기자단에 속해 있으면서 대통령실 출입해서 개별적으로 우리 언론사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뉴스를 만들고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을 지금 그 비풀사 기자단에 박지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번에는 저희 회사에서 보냈으니 등록시켜 주시고 그 사람이 취재 활동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던 것인데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래 알았어. 이 박지용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출입해도 될 만한 정도의 신원이 확실한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놓고는 1년 동안 감감무소식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야 니네 왜 박지용 안 들어오니? 끝났다. 니네는 이렇게 지금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신원조회에서 걸릴 만한 게 있었어요?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도 물론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신원조회를 통과해서 출입 등록을 한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반년 좀 넘게 출입 기자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원조회상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도 신원조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이 기준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출입 신원조회를 뭐 통과하지 못할 만한 사연이 크게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제가 1월 26일 날 처음으로, 그러니까 2023년 지난해 1월 26일에 처음으로 첫 서류 제출을 하고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할 거라든지 아니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게 2023년 2월 9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실 대외협력 비서관실에서 최종 제출을 완료했으니 2, 3주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통보를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 3주 정도 기다리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대답이 없는 겁니다. 3주, 네. 2주가 기다렸고 3주를 더 기다려도 대답이 없어서 결국 담당자와도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신원조회가 아직 안 끝났고 신원조회 좀 기다려달라, 뭐 좀 지켜봐 달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신원조회가 언제쯤 결론 난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조회라고 하는 게 뭐 어떠한 정부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 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냐, 이 사람이 뭐 나라에 어떤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의무를 다 했느냐, 사상이 뭐 공산당처럼 이상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냐, 대한민국 안보에 해가 될 만한 그런 정과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건 아주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예전에 우리 전두환 노태우 시절 때처럼 그렇게 그냥 엄격하게 집안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러한 살아온 방식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요 정도만 보는 게 원래 원칙인데 이상하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해가 안 갔지만 대통령실에서 좀 기다리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서 내고 박지용 기자가 출입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그게 벌써 2월 달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12개월, 1월 달에 신청했고 2월 9일까지 최종 서류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로부터 2, 3주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이제 안 된 네. 상태에서 출입 기자단 니네 이름 여기 니네 회사 이름 요새 뺄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단들 명단에서 즉 언론사 명단에서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그 회사가 지금 빠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박지용이 빠졌다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이건 아예 그냥 회사 자체를 아예 니네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한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건 박지용 개인에 대해서 신원조회 통과했네 못했네 이거하고는 별개로 완전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언론사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론사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출입 기자만 교체하면 됐지만 지금 언론사 등록을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언론사 등록을 처음부터 신청을 새로 했을 때 과연 대통령실에서 받아줄 거냐 이 여부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그 사실 그 대통령실에서 비풀사 기자단을 새로 신규 언론 다시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출입 기자들 새로 언론사 모집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 지난해인가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신규 언론사를 조금 많이 허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뭐 보수지나 경제지 중심으로 신규 언론사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언론사 등록 소멸된 이후에 다시 출입을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실제 대통령실에서 받아줄 거냐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무래도 지난해 2월 2일에 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보도를 저희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월 3일에 대통령실에서 당시 기자 쓴 기자 3명을, 본지 기자 3명을 이렇게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좀 이유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2월 9일 날 이제 최종 서류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가만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저희가 입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뉴스토마토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박주영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 네.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청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당시에 설명이 어땠냐면 신원조회가 뭐 아직 안 끝났고 좀 기다려 봐달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제쯤 끝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당시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출입 기자를 교체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신원조회가 안 돼서 출입이 지금까지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출입 기자를 만약에 다른 사람을 교체할 경우에 그 사람 그럼 받을 수 있는 라는 확답을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 개인적인 제 얘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담당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출입 기자를 신원조회가 안 된다고 해서 출입 기자를 교체해달라. 이것도 저는 부당한 요구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대통령실에서 출입 기자를 교체해달라고 했었고 그것을 뉴스토마토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출입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 이전 정부에서는 문제없이 대통령실에서 출입하던 기자가 네. 이번 정부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거부를 당했는데 네. 완전 거부도 아니고 거부가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로 홀딩이 계속해서 되면서 그냥 혼자 박 기자만 붕 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쪽 담당하는 사람이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번 딴 사람으로 보내보는 게 어떠냐. 그럼 우리 입장에서 왜 박지웅이가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지? 두 번째. 그러면 다른 사람 보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언론을 이런 식으로 탄압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응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니네 박지웅은 무조건 안 돼. 왜? 천공을 보도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니네 알아서 잘 판단해봐. 알아서 기어봐.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 참내원. 그러면서 또 대통령실에서는 박지웅 기자와는 별개로 뉴스토마토에서는 기자를 안 보내던데? 기자가 없는데 출석 안 하던데? 그럼 우리 규정 따라서 출석 안 한 언론사는 여기 출입 등록을 아예 말소시켜버리는 게 있으니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면서 좀 약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회사에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네. 현재로서는 이게 차분하게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여부는 좀 논의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정말로 이 건드리면 안 되는 청기 누설과 같은 이 주제 네. 천공에 대한 취재를 했다고 씁시다. 네. 천공에 대한 취재를 할 때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천공이 이 관저 이전이나 이런 것에 개인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 당시에 여기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문해서 정말 무슨 무술의 힘으로, 무속의 힘으로 뭔가 느낌이나 기운 같은 것들이 있으니 옮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인가? 이런 걸 사실 우리가 따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거기에 출입을 제대로 했는지, 출입할 때 절차를 지켰는지 이 정도에 대해서 사실은 포커스를 맞췄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기자의 그런 취재 활동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기사를 천공 관련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보도를 썼을 때도 네. 대통령실 취재와 다른 국방부라든지 그쪽 취재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바이라인에 올랐었던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너는 천공 의혹을 보도했기 때문에 신원조에서도 통과가 안 되고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네. 딱히 대통령실에서 신원조회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지도 않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기사에서도 썼지만 제가 올해 1월 2일 날 대통령실 출입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 향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돼서 연락이 안 돼서 전화가 없어서 한 20일 동안 전화도 하고 또 따로 문자도 하고 했는데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20일이 지난 후 1월 22일 날 제가 다시 전화했을 때 연락이 닿았는데 그때서야 이제 출입 등록 1년간 넘었으니 이제 출입 등록이 소멸되어서 다시 언론사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사이 동안 어떤 일이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당시 대통령실 담당자는 출장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 연락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20일간 연락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있는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저희 그 통화나 이런 걸 회피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이제 박주영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문제가 됐고 또 뉴스토마토라는 한 언론 매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수많은 언론사들의 잠재적인 그 향후 가능성 있는 그런 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풀사 기자단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 뽑아가지고 반장도 뽑고 누구도 뽑아가지고 좀 움직임을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걸 전달이 돼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확답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비풀사 기자단의 상대들은 약한 언론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집단 행동이 제대로 되는지 이번에 뉴스토마토가 이런 식으로 취급당한 것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풀사 기자단들끼리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어떤 항의 표시라도 한번 한 게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됐다, 어떡하냐 이런 얘기는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어느 정도 이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자 이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된 것도 보니까 오마이뉴스나 몇몇 곳에서만 보도가 되고 또 메이저에서는 제대로 보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 MBC나 KBS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큰 대통령이 메이저 언론사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메이저 언론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이거는 개인적인 호흡으로나 이 취재 내용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무줄 잣대를 여기 들이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모두들 이런 식으로 언론을 탄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가.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잠시 광고 타임입니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틀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키웠습니다.
산이 키운 산삼이죠. 산양산삼.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과 진배가 없다고 하고요. 7년간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냈습니다.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였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늘을 열심히 살아온, 하늘을 열심히 살아갈 나에게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1+1 이벤트, 여기에 더해서 새해맞이 이벤트로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의는요 1666-1080, 1666-1080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네이버에서는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광고 얘기하고, 오늘은 좀 특별한 이분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모셔서 상당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이게 진짜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요. 이제는 외신까지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 명품 백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이제 여당에서까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리스크라고 언급하면서 얘기가 되고 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속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과연 도대체 심각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한번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이신 최재형 목사님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셨겠어요. 제가 활동하시는 것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예. 혹시라도 좀 탄압받거나 문제 생기거나 그런 건 없으셨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무사하고. 지금 국적이 외국으로 돼 있으신가요? 네, 미국 시민권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라서 못 건드리나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건 아니겠죠? 뭐 그런 것만은 아니죠. 네, 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자, 어쨌든 오늘 한번 여러 가지 여쭤보면서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부친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일부러 접근했다. 특히 대통령 부인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경기도 양평에서 뭐 공무원으로 군청인가요? 거기 근무했는데 이 최재형 목사의 형님인가요? 그분도 같이 근무하면서 그런 인연을 내세워서 대통령 부인, 순진한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혹시 이제 그런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고 자꾸 그 본질을 벗어나서 물타기로 관계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 관계. 이건 네. 관계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제가 몰카 공작이라고 쳐. 예를 들어서 네. 그들의 주장대로. 그러면 네.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올 때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다음 접견자들이 대기하면서 그 장면이 포착이 되고 영상으로 찍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접견을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대기자들이 선물을 들고 저 다음으로 순서 엔트리 넘버, 무슨 병원 대기자도 아니고 은행 대기자들도 아니고 여사를 만나려고 선물 꾸러미 쇼핑백 가방을 들고 그렇게 뭐 인사청탁이 됐든 민원청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모습을 폭로를 했고, 또 저와의 관계에서도 저는 영부인상을 캐릭터를 분명히 저는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네. 약자를 돌고. 그런데 인사개입을 하고 이권개입을 하고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런 임명권자의 위치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서슴없이 보여주고, 또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를 받고, 또 디올 핸드백을 받고, 이 받는 것도 이걸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여사한테 미리 사진을 보여줬고, 그런데 그것을 함정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거부했어야죠. 사진을 보여줬으면 목사님이 이런 의도로 저한테 찾아오시면 만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거는 가져오시면 안 되고 두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고 가지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접견 절차를 밟아서 전해줬는데 그게 어떻게
몰카가 되고 함정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 다음에 접견자들이 선물꾸러미를 들고 그렇게 여사를 접견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후보자 시절에도 내가 후보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런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선되고 나서 취임한 이후에도 저를 만났을 때도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국민의 마음을 알겠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러면서 대통령의 자리는 카톡에도 대통령 자리는 이 자리는 참으로 괴로운 자리입니다. 이런 워딩과 어투를 하는 걸 볼 때 그분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 사칭죄, 대통령 사칭죄입니다. 그게 그분의 어떤 언어 습관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남편 검찰총장을 앞세워서 대통령 이런 출마 선언을 하고 집권하는 과정, 이런 취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다 주도하고 본인이 정권의 핵심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사선에서 접견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자꾸 과시하는 거죠. 네. 내가 대통령이야. 이런 게 은연중에 나오고 그게 아주 그냥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목사님이 느끼시기에 대통령 부인은 그냥 내가 대통령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건가요?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어투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행세를 했던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서 폭로를 한 거지. 제가 일국의 영부인하고 친하게 잘 지내면 그렇죠. 그게 더 좋을 텐데. 더 좋지요. 그러나 이거는 심각한 수준인 것을 내가 감지를 하고 영부인은 영부인의 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선출직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그런 대통령 권력을 이분화하고 본인에게 집중화했다는 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여겨져서 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대단하신데 사실 대통령실도 그렇지만 여당 비대위원장이나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우리 김 여사는 최재형이라는 사람한테 당한 거다. 네. 함정에 빠졌다. 네.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어제 제가 채널A에서 나온 그런 보도를 봤는데 아니 어차피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상 뭐 그런 거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도 되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뇌물을 받았다고 칩시다.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주는 사람도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걸 텐데 최재형이가 그냥 나는 선물 드립니다라고 했죠. 무슨 대가를 바란 게 있습니까? 이거는 뇌물죄도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을 푸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뭐 보면 뭐든지 피해자로 몰아가는 상황이고 저를 심지어는 태영호라는 인물이 네. 저를 뭐 북한 노동당 외곽 조직원이라고 폭로를 하고 또 어떤 맞아요. 극우 매체들은 뭐 저를 난파 간첩, 고정 간첩 뭐 이런 걸로 프레임을 씌워서 저를 간첩으로 몰아가고 또 김건희 여사는 포섭되고 피해자로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네. 폐 일어나고 만약에 김영란법을 보더라도 고위공직자가 자기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의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그것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몰랐다고 쳐도 이번 디올 사건이 폭로됐잖아요. 폭로된 이후에 그 행동을 취했느냐, 윤 대통령이 신고를 했느냐, 전혀 안 했어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의 김영란법에 대한 신고 위반을 했고, 그리고 대가성이 없다면 그거는 뇌물죄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면 작물보관죄고, 또 대통령이 김영란 위반을 했다면 그건 탄핵 소추의 요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쉴드를 치고 궤변을 늘어놓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증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이 국힘당에서 겨우 한다는 말이 국고에 귀속시켰다. 국가 기록물에 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반환하면 국가 손실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죠. 네. 자, 어쨌든 그 당시에 영부인은 아직 관저로 옮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 서초동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선물을 들고서 그 김 여사를 만나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함정을 팠다라고 하는 말하고 전혀 안 맞는 그런 행동이니까 여기 대해서는 국민들도 좀 판단을 해달라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와 접견할 당시에 명품백 영상을 세상에 알린 다음에 후속으로 천공이라고 하는 이 무속인과 만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외신 기자 클럽에서 천공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셨거든요. 자, 요 영상과 관련된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들어볼까요? 천공과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 예. 제가 그 디올 핸드백을 건넨 이후에 만났습니다. 천공을. 예. 그리고 최초에 만나게 된 거는 이제 2018년 6월입니다. 정확하게 2018년 6월에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부산에서 네. 부산 해운대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났어요. 천공 측의 요청으로 네.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저는 북한 통일 강연하러 부산 지역을 시민 강연을 하러 갔고 천공은 천공대로 자기의 정법 강연을 했죠. 한 사람당 한 10만 원씩 받고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비싸네요. 예, 그 강연을 하는데 네. 그때는 천공이라고도 안 그러고 진정스승이라고 그랬어요. 진정스승. 진정스승. 뭐 진정할 게 많은지 아무튼 진정스승이라고 그랬는데 그 진정스승의 스텝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그 호텔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네. 초청을 천공 측에서 이제 저녁 8시쯤에 초청해서 밤이 새도록 천공과 대화를 한 게 인원이 돼서 그때부터 알게 됐고 제가 김건희 여사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근거는 없지만 제가 1차 접견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내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이렇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먹고 자리에 털포덕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5년 임기 내에 무슨 초석을 쌓는다든지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것도 네.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발언이. 그렇죠. 내가 통일시킬 거예요. 그런 발언을 했고 또 2차 동영상 때 폭로가 됐던 것처럼 이제 남북 문제에 내가 나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과연 저런 대북간 통일관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출처가 누군가? 뭔가는 가정교사가 있고 누군가는 멘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외교 보좌관이나 통일보좌관 이런 안보팀들에서는 그런 조언을 했을 리가 없는데 과연 누굴까라고 내가 이제 깊이 고민을 하다가 천공이라는 거에 내가 이제 딱 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속으로 3번에 걸쳐서 천공을 이제 접견을 했죠. 했는데 네. 2번은 천공의 용산 집무실에서 또 한 번은 서초동의 지하 커피숍을 통째로 빌려서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한 거니까 네. 2번은 자기 집무실에서 저를 불러서 거기서 이제 대담을 나눴는데 한 번은 외부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외부에서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공의 캐릭터는 이제 워낙 독특해서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거금을 주고 지하의 서초동의 커피숍을 통째로 빌렸어요. 제가 아무도 못 오게 4시간을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1대1 독대를 하고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천공이 얼마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국정 개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이제 국정농단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위이고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하고 있는지 그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의 신분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 2018년도에 첫 번째 만났던 그 추억을 가지고 인연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질문을 기자처럼 하면 티가 날 것 같고 의심을 할 것 같아서 그렇죠. 여러 얘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얘기를 하다가 푹 치고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한 번 만날 때마다 3시간, 4시간을 만난 건데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집무실도 그동안 한 번도 내가 공개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기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천공 집무실에서 그 유리창 너머 대통령 청사가 보이는 앵글을 잡은 거는 제가 유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천공이 있는 곳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퇴근하는 모습을 미군 볼 부대 13번 게이트에서 걸어서 3분 거리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청사까지는 담벼락이니까 대통령 청사까지 직선은 1km 조금 넘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거리, 지근 거리에서 거기에서 국정을 이렇게 오다를 주고 미션을 주고 또 넘기면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받아서 정책에 적용을 하고 각 부처에 해당되는 부처에 적용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고 수렴천정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선 말기 우리가 고종 때 망했잖아요. 2조 500년이 네, 네. 조선 왕조 500년이. 근데 그게 망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고종 황제와 민비가 명성황후가 진령대군이라고 하는 네. 무속인인데 대군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뭐 임금의 왕자들도 아닌데 네. 진령대군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냥 어떤 국고는 바닥이 나고 뭐 금강산 1만 2천 봉에 뭐 쌀을 한 감 하나씩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아이고. 매일같이 연회를 베풀고 이러면서 국고는 바닥 나고 그다음에 정치에 다 개입을 하고 무속인이 네. 이러면서 결국은 민비는 살해되고 고종은 이제 망국의 이런 왕이 되고. 황제가 네. 왕이 됐는데 마치 진령대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죠. 그랬군요. 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네.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정말 투명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정말 전문적인 인재들을 대통령실에 포진해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피플, 그 다음에 스트럭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네. 그리고 어떤 프로세싱 이런 게 갖춰져서 투명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국적도 없고 소속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정책들이 막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막 나오니까 네, 네. 이 출처가 궁금했던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민들도 군심이 제가 궁금했었죠. 천공의 어떤 이런 국정 개입 부분을 많이 취재를 했고 제가 네. 네트워크를 동원했던 거죠. 네. 여기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최 목사님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통령 부인을 또 만나보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천공도 만나보셨으니까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김건 여사 간의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랑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이렇게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역대 11명의 대통령들, 뭐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이시니까 빼고 그런 전통적인 한국의 대통령 내외의 그 부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죠. 예를 들어서 이건 주종 관계도 아니고 아바타 관계도 아니고 경제 공동체, 권력 공동체 이런 게 다양한 게 이제 믹스가 된 놀라운 신비한 그런 이제 관계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세퍼리 때 가지고 사과로 갔다. 뭐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 뭐 사조로 보내라 이런 이제 사설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조선시대 때 폐비가 돼가지고 이제 사가로 가가지고 사가로 가면 이제 울타리를 이제 그 가시넝쿨로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외부인이 접근 못하게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분리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관계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3개월이면 하야성명 발표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부인에게 의존하고 부인이 시키는 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향 그런 게 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이 윤석열 검사가 간부로 되는 과정, 중앙지검장과 총장이 되는 과정까지도 이 김건희 여사가 많이 작동이 됐던 것이고 대선에 출정하고 대선에 출마하고 그래서 대선을 치르는 캠프 과정 네. 그리고 당선되는 과정 취임해서 지금까지 2년 가까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막대한 작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필요가 없는 게 네. 400명의 대통령실 직원이 김건희 여사 앞에 숨소리도 못 내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에 집중되어 있는데 제2부속실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제2부속실도 필요 없는 거고 심지어는 김대기 비서실장도 지난번에 이제 그만뒀잖아요. 네.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동안 자기 개인 주택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비서실장에 관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관사도 이번 제 사건이 11월 말에 터졌는데 11월 초에 그제서야 관사로 들어갔어요. 자기 비서실장 관사로.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것도 비서실장이 주도해야 되는데 이미 대통령실의 조직이나 흐름은 김건희 여사에 집중됐고 거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왕따 수준인 거지.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서실장으로서의 그런 역할과 그런 거 기능은 다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 흐름은 거의 다 김건희 여사가 다 주도를 하고 5층에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네. 5층에 대통령의 보조 집무실이 있다가 2층에 주 집무실이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서 글로 내려오셨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5층에 5층에. 그 보조 집무실을 자기의 집무실로 썼는데 이 부속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사의 부속실이라고는 말 못하니까 대기실이니 무슨 접견실이니 이런 용어로 썼는데 거기가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 뿐만 아니라 네. 아래층에 2층 집무실도 썼어요. 김건희 여사가. 같이 공유를 한 거죠. 대통령하고 공유했던 예, 거. 2층과 5층을 같이 썼다고요. 이런 것을 이제 언론들이나 시민단체가 집중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리를 파헤쳐야 되는데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은 다 권력을 측면 지원하고 오히려 권력의 그런 부패와 부정을 눈 감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통일운동하고 남북 평화 통일 남북 문제를 위해서 한국에 와서 집필 활동을 하고 출판을 하고 강연을 하는 대중 강연을 하는 입장에서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적대시 정책을 막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남북의 이런 평화 체제를 깨는 걸 보고 네. 걱정이 돼서 사실은 이제 여사와 소통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심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께서는 나라가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 여사와 대통령 간의 관계라던가 이것이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네네. 혹시 어떤 종류의 뭐 얘기를 하실 게 있으실까요?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요. 대통령 부인과 관련해서 더 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더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 영부인은 항상 피해자고, 제가 무슨 의도적으로 몰래 접근하고 몰카를 찍었다, 이런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저 말고 제가 몰카 공작을 만약에 했다고 쳐. 그러면 저 말고 제 다음 접견자들이 명품 선물들을 들고 네.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접견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려로 막지 말고 네. 빨리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알겠습니다. 민주사회의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무법천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법이라는 말은 죄를 짓고도 처벌을 안 받는 게 무법인데 네. 이게 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김영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사실은 선물이나 뇌물을 주고받으면 안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겁니다. 나는 받아도 돼. 이런 마인드로 지금까지 살아온 왜요? 겁니다. 왜 받아도 돼요, 그분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평민들이나 지키는 거지 우리같이 검사나 검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받아도 되는 거야.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인드로 평생 살아온 거야. 검사 윤석열과 결혼식을 동거를 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되면서 커머너 콘텐츠에 앉아가지고 검찰 간부 시절에도 선물을 받아왔던 거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도 받아왔던 거고 당선자 시절에도 받았던 거고 취임한 이후에도 받았던 거고 심지어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제 사건 이후에도 11월 7일 날 관저가 한남동 관저가 완공이 돼서 이사를 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정현 총장 이사장을 지낸 그 설립자가 보낸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 분재를 학교에 트럭으로 실어 보낸 것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더 탐사가 뉴 탐사가 작년 연초에 집중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저에서도 받고 관저에 들어가서도 받고 이게 전혀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저는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고 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거고 영부인을 진짜 사적 감정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동양이고 어떤 가문끼리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냥 1대1로 만나가지고 여사님 고치세요 그러면 절대 안 고쳐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경각심을 갖고 고쳐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폭로하고 네. 철퇴를 가한 겁니다.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 쪽에서는 제2부속실을 만들고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조금 하고 대통령이 대리 사과도 하고 얘기를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하면 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과연 예. 그게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 대통령 간에 지금 갈등이 있는데 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김 여사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제 요거 때문이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권력은 뭐 나눌 수가 없죠. 뭐 아무리 그 3인이 네. 윤동이라 그러죠. 예, 그 3인이 일심동체로 수십 년 동안 이제 관계를 맺어 왔는데 권력은 이분화될 수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갈등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직접 가가지고 사퇴를 권유하고 이제 한동훈 비원장은 나 사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총선 이후까지 내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갈등이 고조됐는데 네. 결국은 뭐 화재 현장에서 봉합된 걸로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정치적 갈등과 인간적인 손절 이런 게 이제 작동이 앞으로도 될 것이고 이제부터 파워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갈등이 있을 것이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또 반드시 이 디올백 사건 이런 국정농단 사건이 정식으로 사과가 되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국민적인 납득이 있어야 총선에서 승산이 있고 성공을 하고 성과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내년 총선은 공멸이고 폭망이기 때문에 또 위원장은 한 위원장은 하 위원장대로 역할을 한 것이고 또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는 자기들의 어떤 이 폭풍을 이 사건을 잠재우라고 미션을 주고 위원장으로 보냈는데 네.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자기한테 푸시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마 파워 게임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예. 업앤다운이 아마 계속 총선 투표하는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지영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또 이채로운 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매주 월요일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제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채로운 경제 시간인데요.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제가 좀 나아지는 건지 아닌 건지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마치 나아지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제 뭔가 좀 희망을 좀 느껴도 되나 이랬다가 막 들여다보면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여러분들한테 그걸 꼭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하고 이 시간을 가지니까 좀 똑똑해진 느낌이 나가지고 자 오늘은 이제 설 명절 앞두고 한번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 채소 가격 이런 게 크게 뛰면서 장보기가 두렵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몇십만 원 들고 나가도요 아무것도 산 게 없는데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국가에서 이제 이 정보와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에서는 28만 원 정도, 대형마트에서는 38만 원 정도 들더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는 좀 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전통시장에서의 이런 그 비용에 비추어 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걸로 지금 나왔단 말이죠. 요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철 사례상에 필수로 들어가는 게 결국 과일이죠. 과일이 크게 차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산품, 뭐 예를 들어서 식용유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과일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가 이제 17%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중하에서 상품 좋은 거 이제 우리 제사상에 놓을 거니까 좋은 거 놓을 거 아니에요. 차례상에 놓을 거. 크고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걸로 맛있는 해죠. 네. 그게 이제 뭐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후지로 이제 상품의 경우 25,000원이 29,000원으로 이제 17% 상승하고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 품종이 상품의 경우 17% 상승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이제 군산에서 지금 열심히 그 지역구에서 그렇죠. 선거 활동을 네. 하니까 그 군산에 가면 대야장이라고 굉장히 큰 오일장이 열려요. 그 진짜 지금도 그 시골에서 그렇게 큰 시골장 열리는 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 가면은 막 전주, 익산, 김제분들까지 다 오세요. 근데 지난주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과 이렇게 한 박스 있는데 예전에 제가 사과를 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하고 지금 가격 봤더니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체감상으로. 17%가 올랐다고 하는데 체감으로는 2배다. 2배의 느낌이 네.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큰 막 좋은 상품이 아닌데도 한 박스에 이게 한 5만 원 넘게 이렇게 가격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과일 가격이 지금 장난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일시적인 이제 그 설을 맞이해서 되는 거긴 하지만 현재 전체적인 그 물가 상승에 대한 그 추세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딸기도 그렇고 여기 우리 갤럭시님께서 딸기 농장 일반 딸기를 직접 구매해봤더니 키로당에 3만 원에서 놀랐습니다 이랬는데 제가요 정말 저희 집에서 딸기를 이렇게 작은 상자 하나를 샀는데 그게 38,000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통 두 층으로 쌓여져 있는데 한 층에 계산해 보니까 12개씩 들어있어요. 이게 알이. 그게 하나에 얼마짜리니? 38,000원이면 와 이거 1,000원도 넘어 한 개. 저는 전혀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한 개 먹었어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덜 오른 거예요. 덜 올랐다고요? 왜냐하면 사과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사과 작황이 안 좋아서 30% 생산량이 줄었거든요. 30% 줄었는데 명절 때 생각해보면 아까 최 의원이 가셔가지고 보신 그거는 선물용 사과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이 시기에 딱 사람들이 사야 되는 거란 말이죠. 사야 되는데 원래는 100이 있어야 되는데 70개밖에 없어. 근데 나는 선물 돌려야 돼. 영업하는 사람이고 뭐 가족들한테 그러네. 선물 돌려야 돼. 그러면은 무진장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작년 작황이 안 좋았던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보시면 오래됐지만 작년 3월에 무지 더웠어요. 그래서 3월에? 우리가 네. 너무 더워가지고 막 반팔 입고 다니고 그랬다고요. 네.
3월 중순까지 덥다가 3월 말에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파카 다시 꺼내 입자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때가 사과 꽃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 한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이 확 줄었는데 작년에 그 냉해라고 보통 네. 그러는데 그 냉해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기후변화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3월 달에 그렇게 더웠다 그렇게 추운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기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산량이 이게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그 문제를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네. 이 명절 때 농산물 갑자기 비싸지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보니까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우스를 많이 하거든요. 예. 하우스에서는 일정하게 기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우스 유지하려면은 뭐 기름이 들어가야 될 거 더우면은 아니에요. 그렇죠. 더우면은 냉방해야 되고 추우면은 난방해야 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전기요금, 지금 말하는 기름 다 들어가는데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산비가 다 올라가고 시골에서 지금 또 인건비가 장난 아니게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뭐 외국인 노동자분들 쓰더라도 뭐 최저임금 이런 걸 받고 오시는 분들 없어요. 일하시는 분들 다 최저임금 이상의 그 인건비를 받고 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비도 엄청 올랐다라는 게 이제 현재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기준으로 사과 3개가 15,000원이라니까 한 개당 5,000원인 5,000원 셈인 거고 잦은 비, 병충 이런 것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근데 사과가 오르면 다른 과일도 덩달아서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대체용품을 그렇죠. 그것도 네. 찾게 되니까. 사과 비싸서 안 사려고 뭐 다른 거라도 알아보게 되니까 다른 것도 같이 오르는 거죠. 수요가 같이 늘어나니까. 파도 60%나 올랐다 그러고. 참네요. 진짜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과나 배와 같은 16대 주요 성수품 공급 물량을 26만 톤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대책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할인 지원율도 20%에서 30%로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뭐가 좀 해결되는 게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기후변화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아지는 거.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최 의원 말씀하신 그 생산비하고 유통비도 포함되거든요. 거기에 유통비 올라가는 거, 에너지 가격 뭐 자동차 기름값 이런 거 다 유통비에 들어가는 건데 기름값 엄청 오르고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물량을 늘린다는 게 결국 싼 거 수입해 와가지고 푸는 건데 그거는 지금 이 문제 두 가지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생산비, 유통비 주는 것도 아니고 기후변화 해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그거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사실. 구조적인 문제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농가가 굉장히 영세하고 고령화되고 점점 줄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 생기면 이제 작물을 확 바꾸거나 아니면 품종 개량하거나 이렇게 해서 확 바꾸거나 또 이제 생산비 유통비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물량을 확 늘려서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물량을 좀 늘려서 대응을 하거나 이런 구조적인 경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농가에서는 지금 어르신들 다 연세 드시고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조금씩 이렇게 우리 농지개혁 이후에 조금씩 땅은 다 흩어져 있고 이런 상태가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됐는데 요거를 이제 정부가 건드리진 않는 거예요. 그 농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되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결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JO 쓰시는 분께서 작년 3월 뱃꽃, 사과꽃 필 때 비가 왔어요. 수정이 안 되고 추워져서 꽃이 다 얼어가지고 제대로 뭐 열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최윤님도 맞아요. 뱃꽃도 그랬어요. 이러시고 박국환님께서는 전통시장 대파가 6,000원입니다. 너무 놀랐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후 위기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이런 거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것도 문제였던 것 같고 또 이제 대목도 같이 껴있고 이런 게 총체적으로 좀 난국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그러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될 수 있을지 언제쯤 마음 놓고 장을 봐도 괜찮을지 향후에 과연 물가 안정이라는 게 돌아오게 할 것인지 이게 또 걱정이라는 거죠. 한 번 오른 물가는 내려오질 않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시기가 오는 거는 경제가 엄청 이제 망가진 거때나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고요. 근데 다만 지금 오르는 속도가 줄어들어서 약간 안도하고는 있지만 이미 오른 것이 더 안 오른다는 얘기지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당분간의 이 고물가의 고통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결국은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앞서서도 이렇게 뭐 대형마트 할인율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들에 대한 대응은 하고 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는 지금 물가를 잡는 데는 이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물가에 대한 좀 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이런 큰 문제예요. 이러면 또 소비를 줄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오히려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아까 계속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뭔가 정부가 돈을 풀고 더 돈이 돌고 그래서 소비가 부족한 거, 민간의 소비가 부족한 거를 재정 쪽에서라도 메꿔주고 해서 경제가 침체되지 않게 해야 되는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한국, 예. 물가 문제 얘기할 때 근데 꼭 짚고 싶은 게 사실 이 농산물 물가, 특히 과일 가격에 우리가 되게 민감한데요. 그렇죠. 사실 과일에 돈을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농산물 원재료를 사는 돈이 얼마나 되냐면 소비자들 우리나라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00원 쓴다고 그러면 그중에 한 65원을 그냥 날로 된 농산물을 사거든요. 쌀, 과일 뭐 이런 거. 얼마 안 되잖아요. 핸드폰 가격으로도 한 30원 지출해요. 농산물 사는 거 전체 대비 내 핸드폰 요금이 한 반 정도 된다고요. 공산품은 훨씬 많고요. 한 뭐 300원, 400원 씁니다. 1,000원 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나가는 거, 집 관련된 거, 주거비, 그 다음에 누구 어르신 아프시면 나가는 의료비, 그리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 거, 교육비, 요게 오르면은 그거는 무조건 내야 되니까 일단 내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지출하는 게 과일값 같은 거거든요. 그러군요. 그러니까 이 앞쪽의 스트레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이 스트레스를 줄여줘야지 결국 과일값이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해도 이게 여유가 생겨요, 사람들이. 아이고, 안 그래도 우리 애가 어제 집에 먹을 게 이렇게 없냐. 과일을 과일도 없냐. 이런. 내가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난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0%라고 했는데 이게 재작년이죠. 2022년 3월 2.9%를 기록한 이후에 최저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 물가 관련해가지고 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라고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석유류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도 조금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지수 연일 최고치를 갈아끼우면서 일본 주식을 사는 국내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다는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주식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부러운데요. 일본 증시가 도대체 얼마나 올랐고 왜 이렇게 오르게 됐는지 우리나라랑 도대체 뭐가 다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이제 그 도쿄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는 니케이 지수가 90년대에 이제 우리가 버블 경제라고 일본 경제를 평가하는데 그때에 푹 꺼진 이후로 실질적으로 다 지금 최근에 상승해서 그걸 회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엄청 오래 걸렸네, 근데. 그러니까 무려 3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33년 만에 주가가 지금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는 국가의 그 이제 증시가 이렇게 화랑이 되면 분위기가 확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생긴 거죠, 일본에는. 우리 말씀대로 우리는 막 반대로. 지금 계속 반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부러워하실 만한데, 네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지금 언론에서 찍는 게 이제 실적이 개선됐다. 실적 예. 개선. 일본도 이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엔화가 낮게 지금 저평가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수출 실적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수급 개선.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를 좀 막 활성화시키려고 일본에서 그 이제 비과세 이제 한도를 좀 올려준 거예요. 우리 비과세 납입 한도를. 예, 우리나라도 네. 이제 ISA라는 그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가 있고 거기에 이제 비과세 해주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일본도 똑같은 게 있는데 그걸 최근에 이제 2배로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증시에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개선됐다. 네. 라는 두 가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꼽는 건데 저는 하나 더 꼽고 싶은 게 일본이 2013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간을 꾸준히 해왔고요. 굉장히 일관성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회사의 경영진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니네 주가 낮아? 왜 낮은지 분석을 해가지고 올릴 방안을 주주들에게 얘기를 해줘. 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해온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국가에서 정부가?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 스튜어디스 코드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주가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게 만들었더니 그 기업들이 계속 뭔가 나아지게 하려는 노력을 했던 거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마련해서. 우리 회사의 재무구조나 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계속 연구해오고 그렇죠. 그런 거를 국가가 일관적으로 장려하면서 니네가 스스로 이 해답을 찾아라 이렇게 예.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실적 개선, 수급 개선, 저는 지배구조 개선 어허. 이 세 가지가 지금 어떤 일본 증시에 지금 이렇게 호황을 가져오는 주요한 네. 원인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배구조 예. 개선이 제일 심각한 걸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요. 제가 네. 한 가지만 덧붙이면 한미일 동맹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이 팍 줄었거든요. 2018년 대비 그렇죠. 좀 20% 줄어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요. 네. 일본은 중국 수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중국 가서 그냥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티격태격하고 한미일 동맹에서 뭐 전선 긋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장사는 장사대로 예. 또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중국하고 이제 뭔가 척지고 가서 팔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버려서 네. 그 부분이 사실 일본 증시 좋아지고 좀 일본 기업들이 실적 좋아지는데 영향을 준 겁니다. 일본은 진짜 맨날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말하면 너무 무식해 보이긴 그러니까 하는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안 좋아지고 우리 물건이 안 나가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더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사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교라는 부분이 결코 그냥 외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이 네,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의 대외 정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중국과 미국의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가운데서 균형을 잡아왔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서 지금 우리한테도 이런 그렇죠. 경제적인 주가로 나타나는 효과가 이제 드러난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가장 걱정했던 게 중국에 대한 너무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니까 앞으로 우리 수출이나 이 대중국 뭐 의존도가 좀 낮아지는 거는 낮아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경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 막 딱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나라님들께서 이런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수님이 엔화값도 한번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네. 엔저 현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이 바닥인 줄 알고 내가 산다. 근데 더 지하가 나오더라. 이래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엔화 사는 움직임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어서 좀 어떻게 이득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될까요? 좀 올랐죠. 그래서 지금 한 900원, 그러니까 100원당 900원, 뭐 그렇죠. 이런 100엔당 1000원? 900원 네, 정도까지, 100엔당 900원. 100엔당 한 850원까지 갔었는데 그땐 너무 낮다 싶었는데 지금 좀 아리까리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일본 성장률하고 임금 상승률 두 가지를 좀 봐야 돼요. 진짜로 경제가 좋아지는 건지는 말씀하신 대로 좋아지는 분위기가 된 건 맞아요. 주가도 오르고. 근데 경제 성장률 어쨌든 작년에 2%까지 갈 것 같은데 올해는 또 1%대라고는 해요. 그래도 플러스로 되긴 하니까 좋긴 하지만 또 그게 진짜 견조한지 보려면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는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는지 봐야 되는데 그거 한 봄쯤 결정될 것 같아요. 봄까지 한번 지켜보고 봄에 또 일본은 또 춘투라고 그래서 3월 달에 임금 다 결정되거든요. 네, 네. 임금이 좀 오르는 게 보여야 또 중앙은행이 돈을 금리를 좀, 올리고 네. 할 거예요.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 주변에도 다 이거 타봤어요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괜찮다 싶었는지 7월부터 심야 자율주행 택시도 운행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거과 관련해가지고 언제부터 이 자율주행 택시 운행되는 건지 사실 이거 탄 사람들 조금 불안함이 있긴 해요. 내 목숨 내걸고 타는 거예요. 지금 공짜라서 타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타도 됩니까 우리? 일단 이제 무인이라고 하지만 아예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옆에 앉아 있죠. 네.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돌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는 7월부터 이제 그 밤 시간대, 네. 왜냐면은 이제 밤에는 저희가 대중교통이 안 다니니까 그 시간대 아마 이제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내가 테스트하는 그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실험 대상인 것처럼. 그렇지. 그런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안전 요원도 있고 또 이제 그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이런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보험 같은 거 다 이제 가입이 돼 있다고 하니까 뭐 결국은 필요한 분들은 한 번씩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한번 신기해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직 안 타보셨군요. 예.
이게 이제 강남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갈 거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정부터 5시까지 지금도 어쨌든 자정부터 운영하고 있고 택시도 그런 식으로 좀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경찰청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 자율주행 버스와 이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한 5년 전에. 예. 근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들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라던가 이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거랑 그다음에 실제 이제 철학적 가치가 좀 있는 거였는데 돌발 상황에서 A를 칠 것인가 B를 칠 것인가 할 때 누구에게 핸들을 돌려가지고 할 것인가 그 판단을 이 버스나 택시가 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 탓이냐 뭐 이거는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경우는 도입이 됐는데 사고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상용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진짜 철학의 문제입니다만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뺏겨지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젖어들면서 사실 다 바뀌는 거죠. 옛날에 버스에 그 안내양이라는 안내양이 있었어요. 이름으로 그때. 부르던 그 수구먼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일자리가 처음에 없어질 때도 사람들이 거기다 돈통을 놔두면 사람들이 잘 내겠냐부터 시작해서 그 일자리 어떡하냐까지 다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운전도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뭐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이제 없어질 것 같고 네. 최근에 연초부터 인공지능 때문에 미국에서 23,000개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그런 발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고 전환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자리를 전환할 수 있게 도울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일단은 좀 깊이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이제 문제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소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를 오래 하셨던 기본소득에 네.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나 이런 AI가 결국은 일자리를 대체하면 거기서 나오는 아무튼 기업의 이익은 또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기업의 이익들을 어떻게 국가가 또 세금으로 받아와서 또 이제 뭐 기본소득이나 아무튼 그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라는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채로운 경제 시간에 다룰 뉴스들은 좀 저희가 달아봤고요.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자면 매우 아쉽고 죄송한 마음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채로운 경제가 사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분 저는 같이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됐는데 왜 이러는 건지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인사하실까요? 네, 저는 재밌게 잘 말씀 나눴는데 너무 아쉽고요. 네, 그렇지만 정말 또 아쉬워요. 점심시간에 저희 끝내주는 경제에서 똑같은 뉴스토마토 채널이에요. 조금 네. 기다렸다가 그때 네. 더 많은 말씀 나누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 교수님이야 지금 경제 끝내주는 경제 하고 계시니까 덜 아쉬운데. 제가 가장 네, 우리 아쉽습니다. 최 의원님 왜? 이거 저 때문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출마자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 출마자들에 대한 이제 방송 그 출연이 그 선거법상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근데 우리 유튜브 채널이니까 뭐 무방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또 뉴스토마토도 언론사니까 뭐 네. 정책상 그렇게 이제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이제 출연을 중단하기로 해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요. 아무튼 뭐 총선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자리 꼭 저기 네, 띄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다 부전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두 분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이원재 교수 그리고 최희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보장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그냥 빠져나가는 돈은 없는 건지 점검 한번 제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은 평상시에 모르는데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딱 쓰려고 보면 뭔가 이상하게 내가 그동안 잘못 들어왔구나. 나 이럴 때 돈 주는 건 줄 알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 준다더라.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내가 지금 한 달에 도대체 얼마나 보험료를 내는 거야?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고요.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착한 보험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보험 클리닉 해드리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1644-1236, 1644-1236 연락하시면 되고요.
010-7611-3303으로 문자 주시면 상담 예약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영친이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힘내고 현명하게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생활해 나가는 그런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 내일은 이슈화합 그리고 쇼미더민심 함께 돌아올 예정인데요. 또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진행하는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유료로 멤버십 가입하시고 방송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